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법 일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내가 어렸을 때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내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정말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다. 만약에 네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정말로 그렇게 될 거야. 가난하지만 똑똑한 내 진짜 아버지는 교육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아이들이 똑똑하고 부자가 될 잠재력을 타고 태어날 수도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당신 아이의 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신의 금융 IQ는? 나는 부자 아빠에게 금융 IQ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았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금융지능은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돈을 얼마나 모아 그 돈이 어떻게 너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지에 관한 것이란다. 금융 IQ가 향상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돈을 이용해 더 많은 자유와 행복, 건강, 그리고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분은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더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오히려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더 많아짐으로써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청구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돈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자 아빠가 보기에 그것은 금융 IQ가 높은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 역시 그분에게는 금융 IQ가 높은 것이 아니었다. 왜 돈을 위해 일하고 불행해야 하지? 그분은 이렇게 물었다.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 일하면서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렴. 그게 바로 금융지능이란다. 건강 문제에 대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 어째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정신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냐. 그것은 금융 IQ가 높은 것이 아니다. 그는 또 건강과 관련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갑자기 심장병이 오는 경우는 없다. 심장병이나 암 같은 병은 서서히 진행되지. 운동 부족이라든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런 병에 걸린단다.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나는 세 번째 이유가 심장병과 다른 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한 나머지 삶이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즐기지도 못해. 선택의 문제에 관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비행기의 1등석과 일반석이 같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나에게 1등석을 탈 것인지 일반석을 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석에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할 여유가 없지.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금융지능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돈이 힘이 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선택의 여지가 더 많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자 아빠는 행복과 관련된 교훈을 더욱 강조했다. 말년이 되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돈이 많아지자 몇 번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부자가 된 후에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부자든 가난하든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금융 지식이 그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아마 자유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부자 아빠는 일할 자유 혹은 일하지 않을 자유, 누구와 함께 일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즐겼다. 그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선택권을 좋아했다. 자신이 믿는 신념과 대의를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유를 좋아했고, 정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거나 세상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기보다 정치가들이 자신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게 후원금을 부탁하도록 만들었다. 부자 아빠는 그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이 내게 전화를 하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표는 바라면서도 그 사람들 말은 듣지 않아. 그럴 수가 없지. 정말 슬픈 일이야. 그러나 부자 아빠가 가장 좋아한 것은 돈 덕분에 가능해진 자유 시간이었다. 그분은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돈이 나오든 그렇지 않든 사적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관찰하고 참가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내 부자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금융 IQ를 측정하셨다. 그분의 말년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돈을 벌거나 그것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가로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자선사업가로서 돈을 주는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풍요롭고 행복하며 관대한 삶을 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한한 자유를 만끽했다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금융 IQ를 측정했다. 자신만의 재능을 끌어내려면 교육감이었던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서 잘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아버지는 교실에 앉아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신체적 활동이 없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할 것 같지는 않구나. 그분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내 진짜 아버지는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발견하고 스스로 알맞은 방식을 찾아내도록 격려했다. 아버지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제각각이며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내가 돈과 사업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비록 당신은 그것에 관심이 없을지언정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교사를 찾도록 나를 격려했다. 그래서 나는 9살 때부터 부자 아버지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훌륭한 교육자였던 내 진짜 아버지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진 분야에서 천부적 재능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부할 때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고 성공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믿었다. 학교 성적이 나쁠 때에도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씀하셨다. 진정 훌륭한 교사였던 아버지는 교육의 진짜 정의는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자녀의 천재성을 보호하라. 내 진짜 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의 천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재능, 즉 언어적 재능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또 아이들의 개인적 재능, 특히
IQ와 관련된 재능이 약하면 학교에서 꺾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토끼와 거북이. 우리 아버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 가면 너희들보다 똑똑한 아이들이 있을 거다. 하지만 항상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떤 아이들은 너희들보다 더 빨리 배울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이 너희들보다 앞서갈 거라는 뜻은 아니야. 너희들이 나름의 속도에 맞춰 계속해서 배워나간다면 빨리 배웠다가도 배움을 그만둔 사람들을 앞설 수 있을 거다.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실제 삶에서도 더 잘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란다. 진짜 교육은 학교를 떠난 뒤에 시작된다는 점을 늘 명심하렴.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처럼 배움과 학습을 평생 멈추지 않도록 격려했다. 아이들의 천재성을 찾아라. 당신의 아이는 천재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사실 당신의 아이는 아마도 다양한 재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제도가 오직 한 가지 재능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나는 많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당하는 바람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IQ 수치로 능력이 결정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은 채 학교를 졸업한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일부 아이들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란다. 불행히도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도는 아니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이들의 천재성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지. 아버지가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을 것이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진짜 아버지가 배움에 대한 내 열정을 어떻게 생생하게 유지하게 해주었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학교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남았다. 아버지는 배움에 대한 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학문적 천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내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다.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대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돈은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이디어일 뿐이거든요. 내가 자주 듣는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이다. 투자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청구서를 낼 돈도 없는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충고는 난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그만두라는 겁니다. 나도 사람들이 내 대답에 불만이라는 것을 안다. 특히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투자를 해서 삶에서 앞서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돈을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힘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그것은 돈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힘, 그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힘과 관련이 있다. 좋은 소식은
생각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겠다는 생각과 의지뿐이다. 몇 가지 사고방식만 바꾸면 돈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다. 내 부자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돈과 삶에 대한 관념을 배운단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해 내려가는 것이지. 부자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 아빠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였다. 부자 아빠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9살 때 리친의 집이 왜 우리 집보다 더 부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리친애는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런 지식을 자식들에게 가르쳤다. 리치는 지금도 아주 부자이며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제 어째서 리치네가 우리 집보다 더 부자였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리치가 그런 지식을 자기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본다. 하지만 리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리치는 그가 돈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전수한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돈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이 책에서 바로 그런 돈에 대한 힘을 당신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길 바란다. 부자들은 돈이 필요 없다. 부자 아빠가 내게 시급 10센트를 주지 않은 이유는 내가 돈에 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치고 싶어 했다. 그분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돈을 만들어내는 힘을 발견하기를 원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절대로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단다. 다급함이 돈에 대한 힘을 빼앗아 가거든. 너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의 공식, 부모의 공식. 아이의 성공 공식이 부모의 성공 공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모가 아이의 공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공식을 강요할 때 불화가 생긴다고도 했다. 부모들은 아이의 공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힘을 부여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른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 시절에 개발한 공식이 더 이상 이기는 공식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삶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럴 때 많은 어른들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 공식에 매달린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이상 이기는 공식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삶에서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우울증에 걸린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는 공식에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낀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식에 실증이 나거나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공식이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에는 삶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때로는 1g의 인식을 바꾸는데 1톤의 교훈이 필요하다.
부자 아빠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부자들에게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지. 내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다. 난 돈에 관심이 없거든. 혹은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 수많은 병원 청구서와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적으로 고생한 삶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아버지가 재정적 문제를 겪게 된 1g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다. 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부자 아빠의 말대로 돈이 필요할수록 돈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든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가난할 필요는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가정에서 가난해지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부자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가난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늘 가난할 것이라는 인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모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아이들의 자기 인식을 파악하고 보호하라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아이가 경제적 난관을 회복하고 더욱 강력한 자기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보호하는 것은 두 분 아버지가 내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한 아버지는 내가 학문적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더욱 강인해지는 법을 가르쳤고, 다른 아버지는 내가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법을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나약한 자기인식을 키우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난 그만둘 형편이 못 돼. 애들이 없다면 사는 게 좀 쉬워질 텐데. 난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난 돈을 잃을 여유가 없어. 나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봉급이 필요해. 난 돈에는 관심 없어. 돈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셨다면 내게 돈을 주셨을 거야. 부자 아빠는 말했다. 네가 돈을 필요로 할수록 내 힘은 줄어든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던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까닭에 돈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기나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돈을 필요로 하면 할수록 돈은 더 오래 필요하고 그들의 자기 인식은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은 금물. 부자 아빠는 전문 치료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돈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분은 나와 아들 마이크에게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돼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다.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난 그럴 형편이 못 돼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음으로써 나는 내 자신이 부자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가 마음을 열고 돈을 벌 가능성을 찾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음으로써 내 안에 존재하는 부자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반면에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돼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부모. 아이에게 돈을 주기 전에 힘을 주어라. 아이가 강력한 자기 인식을 갖도록 도와라. 그러면 아이는 똑똑하고 부자가 될 것이다. 아이가 그런 인식을 키우지 못한다면 온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교육도 아이를 돕지는 못할 것이다. 강력한 자기 인식은 더욱 똑똑해지고 부자가 되기 쉽게 만든다.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두 분 아버지가 준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교사인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늘 나를 북돋아 주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부자 아버지는 진정한 부자는 한 번 이상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가장 적게 잃지만 갖고 있는 적은 돈마저 잃을까봐 늘 두려움에 젖어 산다고 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내가 학문적인 실패를 강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격려했고, 부자 아버지는 내가 금전적 손실을 금전적 이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두 분은 내게 서로 다른 것을 가르쳤지만 여러 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의 가장 나쁜 점을 볼 때 부모가 할 일은 아이의 가장 좋은 점을 봐주는 것이다. 이는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에게도 대단히 유용한 방식이다. 당신의 아이가 삶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야말로 당신은 부모로서 아이에게 최고의 교사이자 친구가 될 최상의 기회를 얻게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숙제. 부자는 일터가 아니라 집에서 부자가 된다. 건전하고 강력한 자기인식을 갖춘 후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숙제를 하는 것이다. 난 지금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단다. 그게 뭔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 교훈은 바로 일터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집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란다. 부자 아빠는 내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힘주어 말했다. 전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 일터는 돈을 버는 곳이다. 그리고 집은 내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곳이지. 돈을 번 뒤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단다. 꼭 집에서 하는 숙제 같네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렇지, 부자 아빠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그걸 숙제라고 부른단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숙제라고 말하지. 하지만 우리 아빠도 집에 할 일을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나는 거의 방어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는 집에 일을 가져오시는 거지 숙제를 하시는 게 아니야. 부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네 어머니가 하시는 집안일과 똑같은 거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숙제는 그런 게 아니란다. 정원일하고도 다르겠죠? 부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원일과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할 일과 내가 말하는 숙제는 모두 다른 것이다. 나는 그때 부자 아빠가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산층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 그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일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번 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도에 대해 빈약한 계획을 세우거나 빈약한 공식을 갖고 있거든. 부자 아빠가 말했다. 요점은 일터가 아니라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부동산을 사든 주식이나 채권을 사든 아니면 사업체를 만들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일터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집에서 숙제를 해야 해. 부자 아빠가 말했다. 마이크와 내가 12살 때 부자 아버지는 이미 하와이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차근차근 걷고 있었다. 그분은 벌써 산업용 부지를 구입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공식을 이용해 해변가의 좋은 땅도 손에 넣었다. 부자 아버지는 불과 34세 나이에 평범한 사업가에서 유력하고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제를 했기 때문이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의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절대로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부자들은 내 부자 아빠가 숙제라고 부르는 것을 함으로써 재산을 모았다. 부자 아빠가 내게 가르쳐준 일터가 아니라 집에서 부자가 된다는 가르침은 참으로 강력한 교훈이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집에 무수히 많은 일을 가져왔지만 진짜 숙제는 거의 하지 않았다. 부자 아빠의 말처럼 우리는 일터에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집에서 부자가 된다. 적어도 3개의 이기는 공식이 필요하다.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 분이 다른 한 분보다 성공한 이유가 그분이 더 이기는 공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학교에서는 잘해도 이기는 공식이 부족해 실제 삶에서 곤란을 겪는다. 다음 장은 삶이라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충분한 공식을 준비해 주려는 부모들을 위해 쓴 것이다. 적어도 3개의 이기는 공식이 필요하다. 다음은 당신의 아이가 직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식 3가지이다. 1. 학습에서 이기는 공식. 2. 직업에서 이기는 공식. 3. 경제에서 이기는 공식. 당신 자녀의 학습 공식을 찾아라. 이기는 학습 공식을 개발하라. 태어나서 대략 15살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신만의 학습 공식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학교 생활을 좋아하고 쉽게 배우고 좋은 점수를 얻는 아이들은 학습 공식에서 이기는 공식을 비교적 잘 개발할 것이다. 반면에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우는 것이 힘겨운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힘겨울 수 있다. 학교 생활 초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아이들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교육체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는 이른바 핸디캡을 가진 아이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ADD라든가 멍청하다라고 불리며 재능이 있다라든가 천재 혹은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어른인 나도 멍청하다는 말을 듣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싫은데 12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될까? 학업 수준의 등급을 매기는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이 학문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이다. 나는 일반적인 성취도 평가에서 잠재력은 상위 2%에 속하지만 점수는 하위 2%에 속했다. 교사인 우리 아버지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이 종형 그래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우리의 학교 제도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제거 시스템이다. 부모로서 그분의 임무는 내게 정신적,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고 내가 학교 제도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모든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학습 공식이 있어야 한다. 부모의 임무는 아이가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공식을 선택하도록 늘 관찰하고 돕는 것이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잘하지 못한다면 옆에서 긴밀하게 지내면서도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잘하고 학교를 좋아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라. 아이들이 앞서가면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내버려 두어라. 만일 당신의 아이가 학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천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오직 하나의 천재성만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나름의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북돋아라.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운 아이들은 훌륭한 생존 기술을 익혀 여러 개의 천재성이 필요한 현실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진짜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하도록 격려했다. 그분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싫어하는 나에게 나만의 학습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것은 진짜 세상에 대비하는 훌륭한 훈련이었다. 현실에 대비하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언젠가 나는 부자 아빠에게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빨리 은퇴했기 때문이란다.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면 부자가 될 시간이 아주 많아지지. 거울 너머의 세상. 숙제에 관한 장에서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일터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숙제를 해야 하는 거란다. 부자 아빠는 내게 모노폴리 게임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숙제를 했다. 그는 마이크와 나와 함께 게임을 함으로써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 9살에서 15살 사이에 나는 가난한 아버지의 세상을 넘어 부자 아버지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전과 똑같은 세상이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었다. 나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루이스 캐럴의 작품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거울 너머에 있는 낯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자 아빠는 모노폴리 게임을 이용해 나를 자신의 거울 너머 세상으로 데려가 부자 아빠의 눈과 관점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또한 학교에 가서 좋은 점수를 얻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라고 말하는 대신 내 마음을 바꾸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격려했다. 부자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다. 4개의 녹색 집을 사서 그것을 팔아 빨간 호텔 하나를 사라. 그 공식을 사용하면 커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나는 부자 아빠가 내게 무엇을 보게 하고 싶어 했는지 몰랐지만 그가 자신은 알지만 나는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내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나는 어렸기에 부자 아빠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가 녹색 집 넷을 사서 그것을 팔고 빨간 호텔 하나를 사는 것이 무척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는 것만을 알 뿐이었다.
나는 부자 아빠와 꾸준히 모노폴리를 하고 그것을 단순한 애들용 게임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아빠와 함께 그의 담당 은행가를 만났을 때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부자 아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가 보는 세상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거울 너머를 보고 있었다. 자기 인식의 변화. 내 정신적 변화는 부자 아빠가 담당 은행가와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는 자리에 합석했을 때 찾아왔다. 그들은 몇몇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몇 장의 서류에 서명했고 부자 아빠가 은행가에게 수표를 건네자 부동산 중개인이 몇 개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부자 아빠가 또 하나의 녹색 집을 샀다는 것을 알았다. 부자 아빠와 은행가, 부동산 중개인, 나, 마이크는 자동차를 타고 그분의 새 녹색 집을 보러 갔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내가 모노폴리 게임판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실로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차에서 내린 뒤 나는 부자 아빠가 집으로 걸어가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린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문 안으로 들어선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은 내 거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보고 만지고 느끼고 직접 해봄으로써 가장 잘 배운다. 나는 앉아서 듣고 읽고 시험지를 푸는 방식으로는 잘 배우지 못한다. 보드게임과 작은 녹색 집과 부자 아빠가 방금 구입한 집 사이에 현실적인 관계를 이해한 순간 내 마음이 변화했고 내 세상이 변화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부자 아이가 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부자였다. 부자 아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자 아빠가 수표를 끊고 서류에 서명을 하고 열쇠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게임과 행동들과 작은 녹색 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도 할 수 있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똑똑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성적이 좋을 필요도 없다고. 그것은 마치 내가 거울을 통과해 건너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내가 떠나온 세상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했다. 나는 나만의 이기는 공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학습에서, 직업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기는 공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평생 따르게 될 공식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 나는 모노폴리 게임을 이해했다. 나는 모노폴리 게임을 좋아했다. 나는 부자 아빠가 진짜 돈으로 그 게임을 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었다. 두 세상 사이를 오가며 나는 거울 사이로 두 개의 세상을 오고 갔다. 문제는 내가 새로 들어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부자 아빠의 세상이 더욱 일리가 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월요일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제출하라고 하셨다. 그리곤 더 많은 숙제를 내주면서 내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현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일이 없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공부해야 했다. 나는 부자 아빠가 녹색 집을 살 때 얼마만큼 복잡한 수학을 이용하는지 봤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다였다. 나는 녹색집 4개를 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음을 알았다. 일단 녹색집 4개를 사고 나면 빨간 호텔 하나를 사는 것은 쉽고 간단하고 심지어 논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자유시간을 원할 때에만 논리적으로 보인다. 커다란 호텔 하나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왜 우리가 결코 사용하지 않을 혹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절대로 알지 못할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관심도 없는 과목들의 시험을 치고 그 결과에 따라 똑똑하거나 멍청하다고 낙인 찍히는 것은 정말로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같았다. 왜 그런 쓸데없는 과목들을 공부하는가? 어느 날 나는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물었다. 어째서 제가 관심도 없고 나중에 활용하지도 않을 과목들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것은 내가 친아버지한테 들은 것과 같은 대답이었다. 마치 메아리처럼 똑같았다. 문제는 나는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관심도 없고 앞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일자리를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제 나는 내 이기는 공식을 발견했으므로 학교에 가서 쓸모없는 과목들, 내가 얻지도 않을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은 더더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대꾸했다. 하지만 제가 일자리를 얻고 싶지 않다면요? 내게 돌아온 대답은 자리에 앉아 공부나 하렴 이었다. 경제적으로 이기는 공식을 모른 채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학교는 기본적인 학문과 학습 방법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 직업 기술을 가르친다. 비록 나는 학교 제도가 가르치는 내용과 그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가고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가는 것은 오늘날 성공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문제는 학교가 경제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이기는 공식을 모른 채 학교를 졸업한다. 아니, 사실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지는 공식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다. 오늘날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신용카드 빚과 학자금 부채를 진 채 학교를 졸업한다. 많은 이들이 빚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자동차, 주택, 보트와 같은 것들을 산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세상을 떠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공식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다. 그들은 삶에서 이기는 금융 공식을 놓치는 것이다. 부자 아빠의 교육 방식. 나는 부자 아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분은 독특한 방식으로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다. 다시 한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그 책에서 부자 아빠는 내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는 시급 10센트를 지불했다. 그 뒤로 나는 3주일 동안 토요일마다 3시간씩 그분을 위해 일했고 총 90센트를 벌었다. 마침내 화가 난 나는 부자 아빠를 찾아가 그분이 나를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9살 난 소년이었던 나는 눈물을 흘리고 도리지를 치며 그분의 책상 앞에서 빨리 약속을 지키라고 떼를 썼다. 저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전 벌써 3주일이나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와서 제가 일하는 걸 보지도 않았고 뭘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다고요. 전 토요일마다 30센트를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긴 할 거예요? 부자 아빠는 의자를 뒤로 밀치더니 책상 너머로 9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빙그레 웃으며 내게 말했다. 난 지금 널 가르치고 있는 거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배워야 할 교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일하고도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 물론 내가 그 교훈을 배우고 있다면 말이지만. 부자 아빠는 입을 다물더니 의자에서 잠자코 몸을 흔들었다. 그러고는 나를 물끄러미 응시하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길 기다렸다. 제가 그 교훈을 배우고 있다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교훈을 배워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뭘 배워야 하는 건데요? 나는 티셔츠 소매로 코를 문지르며 물었다. 점차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자 아빠가 내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은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부자 아빠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뒤로 그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자 나는 조금 더 똑똑해졌다. 나는 학교가 우리에게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작은 차이였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와 교육에 대한 내 선택을 변화시켰다. 지능은 보다 미세한 구분을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차이를 배워야 했다. 학급 친구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나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부자 아빠가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자 아빠는 내게 나중에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 가서 봉급을 받고, 일터에 가서 봉급을 받고, 일터에 가서를 영원토록 반복하면서 부자 아빠가 내게 가르친 교훈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이 첫 번째 교훈을 가르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가 돈을 위해 일한다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는 3주일이 걸렸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하고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서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지. 그 사람들은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배움은 얻지 못한단다. 이것이 바로 부자 아버지가 내게 교훈을 가르친 방식이다. 첫 번째는 행동, 두 번째는 실수, 그리고 세 번째에 가르침이 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부자 아빠는 내게 주던 시급 10센트마저 주지 않았고 나는 공짜로 일을 해야 했다. 두 번째 가르침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내가 원했을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것이었다. 탁자의 반대편. 내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부자 아빠의 또 다른 가르침은 내가 탁자의 반대편이라고 부르는 교훈이다.
내가 9살의 나이에 첫 번째 교훈을 깨치자 부자 아빠는 내가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대단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수 있게 해주었다. 가령 부자 아빠는 임대용 주택을 사는 것을 지켜보게 했다.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 부자 아빠는 직원을 고용하는 면접을 볼 때 그 자리에 합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부자 아빠와 함께 탁자의 반대편에 앉아 지원자를 마주보며 부자 아빠가 구직자의 이력서나 회사에서 일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1도 안 되는 급료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나는 일일 $8밖에 안 되는 세전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력서나 지원서에서 그들이 부양할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집뿐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 가족들만큼이나 그들도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좋은 교육의 가치. 내가 부자 아버지의 옆에 앉아서 배운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 다른 급여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근로자와 대학 학위가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차이는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면 그런 기본 급여의 차이를 떠올리며 좋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놀랐던 사실은 석사 학위 혹은 심지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낮은 급여의 일자리에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잘 알지는 못해도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수입을 모두 합치면 부자 아빠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또 부자 아빠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른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부자 아빠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탁자의 반대편에 앉아 이 같은 과정을 한 5번쯤 반복한 후에 나는 마침내 부자 아빠에게 어째서 나를 거기에 앉혀두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제쯤 물어볼까 했다. 너는 내가 왜 직원들 면접을 볼 때 너를 앞에 앉혀두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모르겠어요. 전 그냥 아저씨가 절 좋아하는 줄 알았죠? 나는 대답했다. 부자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난 절대 그런 시간 낭비는 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잖니.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자, 그럼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 면접자가 다 가버린 지금 부자 아빠의 탁자 건너편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부자 아빠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게 수업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부자 아빠는 껄껄거리며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넌 지금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런 교훈들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탁자의 반대편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거든. 부자 아빠는 우리 앞에 놓인 빈 의자를 가리켰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탁자의 이쪽을 볼 수 있단다. 넌 지금 진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맞닥뜨리게 될 현실 말이다. 하지만 넌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탁자의 이쪽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탁자의 이쪽에 앉아야 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부자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단순히 탁자의 이쪽에 앉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탁자의 이쪽에 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또 배워야 한다.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는 드물어. 학교에서는 탁자의 저쪽에 앉도록 가르치거든. 그래요? 나는 약간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왜 그러는데요? 글쎄다.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왜 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부자 아빠가 물었다. 그래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 온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닌가요? 부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탁자의 저쪽 편에 앉는 거란다. 탁자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낫다는 말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탁자의 이쪽과 저쪽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란다. 나는 내가 탁자의 어느 쪽에 앉을지 선택권을 주고 싶은 거야. 만약 네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탁자의 이쪽 편에 앉는 것이 더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 내가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하지만 탁자의 저쪽 편에 앉고 싶다면 내 친아버지의 조언을 따르도록 해라. 내가 배운 교훈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교훈이었다. 부자 아빠는 탁자의 어느 쪽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내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고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선택했지 내가 공부해야 할 것에 대항해 고전분투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부자 아빠가 여러 해에 걸쳐 내게 가르쳐준 방식이다. 첫 번째는 행동, 두 번째는 실수,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 그 교훈을 가르치신 후에 그는 내가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용인이 되는 훈련. 탁자의 반대편 교훈은 삶을 뒤바꿀 또 다른 교훈을 담고 있었다. 지능은 미세하게 구분하는 능력, 혹은 나눠서 곱을 만드는 능력이다. 나는 부자 아빠와 같은 탁자에 앉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또 배우며 세세한 구분을 하고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자 아빠가 탁자의 이쪽과 저쪽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자 나는 양쪽 면 모두에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탁자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들이 배운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라는 것 말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배운 것이다. 그들은 탁자의 이쪽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일찌감치 그렇게 훈련된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탁자의 반대쪽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만약에 사람들이 금융기술을 배워 탁자를 소유해라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마음 훈련하기. 나는 또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을 배웠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발견하지. 그분은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현실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발견하지. 하지만 나는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 나는 사업 기회와 투자 기회를 찾도록 내 마음을 훈련시켰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찾기 위해 마음으로 훈련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들을 찾도록 두뇌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 일자리는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할 거다. 그러니 일자리를 찾지 마라.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뭐지요? 대답은 항상 이렇다.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들이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들처럼 반응한다. 우리는 지금 정보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 너머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할 때이다. 정보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 그 이상의 것을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한다. 정보시대의 당신의 아이는 나이 30에 이미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금융기술을 가르쳐 30이 되기 전에 은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볼 수 없다면 바꿀 수 없다. 나는 학교 교사였던 내 친아버지가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는 학생들을 현실 세계에 더욱 잘 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랐다. 문제는 그가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교육받았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은 알 수가 없었다. 부자 아버지가 교사인 아버지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자신이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13살에 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탁자의 다른 쪽에 앉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웠다. 학습 피라미드. 일단 탁자에 양쪽 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나는 나 자신을 교육시키는데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부자 아빠와 같은 쪽에 앉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공부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음을 깨달았다.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들도 공부해야 했다. 나는 내 교육에 훨씬 집중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학교에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른 쪽에 앉을 수 있었다. 탁자의 다른 편에 앉으려면 학교에서 똑똑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야 했다. 나는 고용주가 원하는 일자리 기술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마침내 나는 내게 도전이 되고 공부할 이유가 되는 것, 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9살과 15살 사이 어느 때인가 나는 진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학교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평생 학생이 되었다. 또한 나는 내 친아버지가 찾고 있던 것, 우리의 교육 제도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교육 제도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들을 꾸준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탁자의 다른 쪽에 앉아있는 부자들이 아는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상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법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